자, 저는 선생님 처음 듣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숙제 내줬던 거는 기억하지? 가만 기억하지? 잘 해온 거 같은데? 그지? 아, 채점만? 도현이는 안 했어? 네. 아주 같은 반 친구 같다고 이제 입이 귀에 걸렸네 그냥.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선은 가온이 지금 그럼 빨리 한번 채점만 내볼까? 내가 다 불러주는 거보다 아마 좀 내는 게 빠르지 않나? 아니야. 내가 문답으로 때리진 않잖아. 뭐라 하진 않잖아. 에이, 뭐 그래. 도현이 하나도 안 와. 이야. 맨날 잘 해오다가 시험 끝나서 아, 지난주에 끝났지 시험. 다들 놀고 싶을 때지. 오케이. 질문 있는데 응. 해도 돼요? 아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무 좋지. 내가 지금 못할 애들 있나? 없지? 네. 오케이. 92쪽부터 천천히 가보자. 역학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서 틀려도 돼. 오 그래? 아니요, 맞아가지고 놀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24번, 응. 18번이랑 응. 16번이랑 18번, 16번 또 24번이랑 오케이. 25. 25번 좀 어려워 보인다, 그지? 네. 우선은 16번부터 가볼게. 지금 95쪽이야. 네. 95쪽에 16번 보면은 물체 AB 질량 2kg인 물체 B, 질량 1kg인 물체 A, 6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 A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건 중간에 상호작용이 아니라 중간에 상대 운동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2kg, 1kg 이렇게 이 물체를 뒀을 때 마치 3kg짜리처럼 행동한다. 내가 흔히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근데 3kg짜리 힘을 오른쪽으로 6N으로 밀면 당연하게도 가속도가 이 F는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가속도 나오지? 그럼 나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게 중요해.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6N을 밀었네? 그럼 얘는 2kg짜리지. 2kg짜리를 단순하게 가속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가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몇 N이야? 그치? 그럼 얘는 6을 오른쪽으로 줬지만 얘가 스스로 4N을 쓰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치? 근데 2N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B지, 그치? B한테 가야 되는 거지, 위에.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이 A네? A한테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녀석이 위에 있는 녀석을 위로 밀어. 맞지?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녀석은 2N으로 밀려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쓰면 A와 B의 마찰력 2N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썼었지? 그냥 이게 마찰력이 사실은 원래 풀이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보통 어려운 이유가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결론은 1kg짜리가 오른쪽으로 6N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럼 그게 어디서 올까? 얘는 밑에 있는 A에 의해서 2N만큼 밀려난다라고 약간 짜맞춰 주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끌려가지?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올까? 마찰력인 거야. 그래서 방향을 그걸로 좀 맞춰주면 덜 헷갈릴 거야. 자, 18번 넘어가 볼까? 18번에서는
고정도로래 움직도로래 매단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다. 자, 가만히 놓으면 얘가 어디 방향으로 떨어지는지 예측할 수 있나 봐나? 6제 B쪽. 6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6kg, 3kg짜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방향으로 떨어지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3kg짜리는 얘를 아래로 당기고 있고 6N짜리를 3kg짜리를 위로 들고 있지. 그래서 굳이 따지면 잠깐만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다. A 3kg, B 6kg. A의 가속도는 얼마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각각의 물체에서 그냥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둘게. 그럼 아래 방향으로 60N이 작용하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6kg짜리가 아래로 간다고 했지.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얘를 이렇게 잡을 거야. 이게 좀 이상한데 가속도를 A만큼 간대. 그치? 그러면 자, 6kg짜리가 A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쭉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보자. 그럼 3kg짜리는 올라가지 않니? 그럼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올라갈까? 이게 중요해. 자, 지난번에 내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준 게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정도로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움직도로래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생긴 줄이 도로래 크기 무시하고 엄청 작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줄이 이만큼 놓여있다고 치자. 자, 되게 극단적으로 내가 실을 이 끝에 딱 잡고 있어. 도로래 끝에. 그러면 줄의 길이가 4m다라고 얘기하면 딱 4m 밑에 도로래가 있겠지. 도로래는 아주 작다고 칠게. 그러면 이 도로래를 가오나 내가 이렇게 쭉 당겨봐. 할 수 있겠지? 그럼 도로를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이 4m인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줄은 이렇게 감겨 올라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 위치는 2m만큼 올라가게 돼. 맞지? 그럼 줄 입장에서는 내가 4m를 잡아당긴 거지. 내가 눈을 안 보고 줄만 이렇게 당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4m를 당긴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 도르래가 올라간 양은 절반만큼 올라갔지. 그래서 이건 움직도르래의 특성인데 내가 얘를 x만큼 잡아당기면 얘는 2분의 x만큼 올라가거든? 그럼 그 관계식상 얘를 a라는 가속도로 잡아당기면 이 녀석은 2분의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이게 중요해. 그치? 그러면 오케이. 쟤는 2분의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가니까 나는 당연하게도 저 3kg짜리 녀석을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나와 있는 3kg짜리는 중력을 30N을 받는다. 자, 여기서 내가 고려하지 않으니 딱 한 가지야. 뭐가 있을까? 장력. 그렇지. 그러면 뭐야? 줄은 하나네. 장력은 똑같아. 그럼 장력이 물체 입장에서 얘가 떨어지는 걸 사실 붙잡아주고 있지. 이쪽 방향으로 T가 작용하지. 그리고 이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장력, 위쪽으로 장력 이렇게 생긴 식이 작용하지. 그러면 되게 힘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 난 딱 두 가지 방정식만 세우면 돼. 물체 질량 하나 가지고 F는 MA 쓰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 질량 하나 가지고 F는 MA 두 개 쓰는 거야. 자, 그냥 써볼게. 솔직히 말하면 이 식 자체가 좀 복잡할 수 있어. 아래 방향을 내 마음대로 플러스라고 둘게. 30 이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뺄 거냐면 장력을 두 개를 뺄 거야. 왜? 실 두 개가 날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치? 그럼 실 두 개를 잡아당긴 결론이 뭐냐면 F는 MA잖아. M이 3이지.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였지? 2분의 A였어. 내가 이렇게 쓸 건데 좀 위험한 건 가속되는 방향은 위 방향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왜? 내가 아래 방향을 임의로 플러스로 잡았지. 그럼 빨간색을 30 플러스 30이라고 넣었잖아. 그럼 내가 위쪽 방향으로 T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음의 가속도야. 3A라고 써서 틀렸어. 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꾸게 되면 아마 방정식이 전혀 달라질 거야. 아마 어디서 틀렸는지 찾으면 그거에 대한 식은 아마 비슷할 텐데 요렇게 T를 뺐을 때는 반대로 여기서 이제 6 곱하기 2분의 A 요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아마 식이 나오겠다. 사실 답은 몰라. 이거 답 몇 번이니? 여기까지 모르겠어. 이거는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도 내신 문제인데.
그래서 식 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저도 18번은 넘어갈게. 그 뒤에 이제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개념적인 문제거든. 내가 100kg이야. 바구니 포함해서 1m/s 제곱의 가속도로 상승하고 있을 때 연직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F는 얼마일까? 요거는 그림으로만 얘기할게. 흔히 옛날에 과학동화, 옛날 과학 잡지 같은 데서 꼭 질문으로 나오던 그런 단골 문제인데 사실 내가 이 F라는 힘으로 내가 당기고 있지? 그러면 내가 당기고 있으면 나라는 시스템은 여기에 묶여 있어서 움직도를 그리고 고정도를 이렇게 생긴 천자 이렇게 묶여있다 진짜. 자, 내가 F라는 줄을 아래로 잡아당겼어. 자, 줄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F라는 힘으로 당겼지. 그럼 이 F가 사실상 장력 아니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서 이거 장력이 아니다. 미안. 그러니까 이거는 F라는 힘이 사람이 줄 F만큼의 힘으로 아래로 당기고 있다고 치자. 이거 무게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과 그 바구니 전체 포함한 무게가 100k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겠지?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인하고 아랫방향에 1000N의 힘이 당연하게 중력으로 작용하겠다. 그러면 나를 들어 올리고 있는 힘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장력 T, 두 번째 위쪽으로 올리는 장력 T, 이쪽으로 올리는 장력 T 이렇게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움직도블의 입장에서는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에서 2T로 잡아당기면 그대로 얘를 2T로 이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을 끌어올리는 힘은 2T, T 해가지고 전체 총 3T만큼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래로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지. 여기서 1000N을 빼, 중력을 빼. 근데 이 중력을 뺀 결과가 뭐야? 100kg이라는 녀석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가속도 A라는 녀석 가속도가 1m/s/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3T예요. 왜 3T? 2T?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내가 이 줄을 잡고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게. 이 도르래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달아놓는 거야. 이렇게 모터를. 그래서 하고 모터가 감아주는 거야. 그럼 이 모터가 감아주면은 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모터가 당연히 이 줄을 당기기 때문에 위쪽으로 장력 T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장력으로 각각의 줄을 당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도르래랑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그 사람 및 바구니랑 연결돼 있지? 그럼 이걸 그냥 사람이라고 두면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2T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도르래가 이렇게 생긴 도르래 입장에서 나를 T로 잡아당기고 나를 T로 잡아당겨. 그럼 난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근데 얘는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알짜 힘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 있는 녀석을 위에 있는 녀석으로 2T만큼 끌어올려줘야 돼.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겠지만 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알짜 힘을 맞춰주려면 얘를 아래로 2T로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누가 주는 거야? 바구니가 주는 거지. 바구니가 아래에 2T 방향의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바구니 입장에서는 바구니는 위로 들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구나. 잠깐만. 가정을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혹시 이해되니? 모터를 감고 윙하고 작동시키고 있어. 그러면 이 모터의 장력을 T라고 했으니까 모터에 의한 줄의 장력을 T라고 했을 때 T, 2T만큼을 얘가 아래로 잡아당겨줘야 알짜임이 0이고 그럼 얘를 2T만큼 바구니가 잡아당기는 걸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바구니는 2T의 힘으로 들어올려주고 있는 거야. 말장난이지, 그치? 이거 정말 헷갈리는 거 맞는데 인과론적으로 생각하면 돼. 바구니는 들어올려지고 있지, 무조건, 그치? 그럼 바구니가 들어올려지고 있는 방향은 위쪽이야. 그럼 난 그냥 바구니를 이렇게 생긴 2T라고 적어줘도 돼. 이거 좀 익숙해졌을 때인데 조금 희한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복잡한데 이런 게 보통 역학 문제에서 되게 어려움이야. 그냥 방향이 헷갈려서 그래.
여기가 도르래가 있지. 그리고 여기 바구니가 있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시스템에서 얘 도르래 입장에서는 여기에 t가 있고 t가 있으면 이걸 상쇄시켜 주려고 누가 나를 밑에서 이 t로 당겨줘야 돼, 그치?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바구니가 도르래를 이 t로 당기지.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바구니도 도르래를 이 t로 잡아당기는 만큼 도르래도 바구니를 이 t로 잡아당기겠지. 그 대신 방향은 반대야. 이렇게 내가 이 t로 잡는 거야. 입장이 다른 거야. 나는 이 위에 있는 t 그리고 도르래 입장에서 날짜임이 무조건 0이어야 돼. 질량이 0이거든. 가속도가 무한이어도 질량이 0이면 알제는 0이야. 어쨌든 도르래는 알제임 0. 그래서 t, 2t 아래로 당겨줘야 돼. 그럼 그 2t를 누가 당겨줄까? 바구니가. 그러면 이 바구니는 반대로 도르래에 의해서 2t만큼의 힘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야, 사실은. 그래서 물론 바구니는 여기 해당하는 2t 말고도 다른 힘을 받지. 뭐냐면 아래 방향으로 1000N에 해당하는 중력을 받고, 그리고 바구니는 사람을 포함하고 위쪽으로 a만큼의 가속도로 올라가지. 이렇게. 그럼 이 a를 방금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나는 얘가 1m/s 제곱 이렇게 생긴 가속도로 올라가겠다. 그럼 난 여기서 이 운동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누구? 바구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만약에 여기가 모터야. 그러면 나와 영향을 주고받는 건 이 움직 도르래밖에 없어. 그랬을 때는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뒀을 때 2t만큼의 윗방향 힘에서 중력이라는 1000을 뺐을 때 그거에 따른 힘이 중량이 100kg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속도가 1이라면 이렇게 남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니까 조건을 바꿀 거야. 얘가 모터가 아니라 이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누구와? 바구니와. 그러면 이 바구니도 그냥 사람이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땅바닥에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럼 땅바닥에 박아놓으면 이 바닥을 위에 힘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겠지. 줄은. 왜냐면 팽팽하니까. 그럼 그 줄이 팽팽하게 바닥에 닿여 있다고 생각하고 위쪽 방향에 t를 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가 아니라 이 나와 있는 이 힘이 3t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계까지 조금 달라질 거야. 물론 조금 인정할게. 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맞아. 숫자적으로 복잡해진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티라 해서 틀렸어. 오케이. 아주 좋아. 좋은 건 아닌데 괜찮아. 자, 마지막으로 25번만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자, 25번은 세 개의 모형차를 설치했고 A, B, C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을 때, 자, 그림만 딱 보면 A가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지? 근데 모형차 A와 B가 C에 대해서 정지하였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모형차가 아무리 봐도 얘는 이렇게 그냥 바퀴는 생략할게. 이렇게 도로에 달려서 이렇게 정지해 있는데, 자, 느낌만 봐봐. 이거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지? 가만히 두면. 근데 얘는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대. 자,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만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성공한 것 같아. 자, 일단 하나씩 문제 조건을 적을게. 얘가 1kg, 얘가 4kg, 얘가 15kg 이렇게 적었어. 자, A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그게 뭘까? 아니, 잘 생각해봐. 얘가 주제를 이렇게 줄게. 가만. 마찰력을. 일반적으로 바퀴 달려있으면 마찰력이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마찰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F가 만약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힘으로 얘를 밀고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가속도로 가속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증가되는 건 뭐냐면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마찰력이 없으면, 그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등장하는 A와 C 사이에 요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C에다가 그냥 마찰력이 있다 이런 거 다 없어. 잠깐만. 모든 경우에
마찰 및 도르래 바퀴 회전에 의한 영향을 무시한다? 아, 미안. 반대다. 마찰 무시할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마찰을 무시하면 그럼 다시 물어볼게. 똑같은 질문을. 마찰력을 무시했을 때 이 A, B가 정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자, 여기서 아래로 만약에 10N만큼 힘으로 작용하지, 그치? 그럼 이 1kg짜리니까 중량가속도 10 곱해서 10N만큼의 힘으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생긴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존재하지. 근데 이 돌아가려는 힘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해. 그게 뭐냐면 이 뒤로 가는 관성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가만히 두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얘를 빠르게 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시스템이 왼쪽으로 F를 주는 걸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게. 봐봐. 왼쪽에서 힘을 주는 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우선 정지해 있지. 이렇게, 그지? 이 C는 정지해 있지. 그 상태에서 F에 의해서 아마도 오른쪽으로 가속도 A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지? 근데 이 전체 시스템이 오른쪽 가속도를 가지고 내가 얘랑 정지돼서 카메라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빨라지면서 오른쪽으로 전체 시스템이 가도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으로 관성력 F는 이제 B가 4kg이었으니까 4kg 곱하기 A 마이너스 A, 물론 방향까지 고려해주면 이렇게 생긴 관성력이 생겨. 이게 조금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반대쪽에 있는 요 F, 얘 같은 경우에는 FB라고 할게. 이 FA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1kg짜리가 가속도 마이너스 A라는 방향을 가지고 왼쪽으로 관성력을 주게 돼 있어. 관성력은 왜 발생하는 거지? 전체 시스템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물리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모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각각의 물체가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물리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지.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저 F를 오른쪽으로 주면 오른쪽으로 가속 받을 거야. 당연해. 근데 되게 이상하게도 A와 B는 C에 대해서 정지해서 실제로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한다가 결론이야.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결론은 뭐야? 이 전체 모양이 고정된 상태로 가속하는 거지. 그럼 전체 모양이 가속한다, 즉 내가 보는 관찰계가 유지된다는 거는 오른쪽 가속력에 대한 관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오른쪽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A의 중력 있지. 얘와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B는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트럭 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트럭이 좀 길다고 치자. 그래서 트럭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속을 무한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흔히 스펀지 같은 데서 보듯이 사람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있으니까 마찰력 영향 없다고 치고 가만히 있지. 그럼 트럭만 혼자 이쪽으로 빡 빠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나를 돌려주는, 이 나를 끌어주는 이쪽 방향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트럭에 의해서 트럭이 가속되는 거랑 이 물체가 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는 게 같다고 생각해도 돼. 아이디어적으로는. 근데 내가 숫자를 디테일하게 계산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숫자를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성력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야. 내가 카메라를 트럭에 고정을 해. 그러면 카메라를 트럭에 고정하면 트럭은 급가속을 하고 이쪽으로 나아가는데 이 가속되는 트럭은 오른쪽 가속계에 있으니까 관성력이 작용하고 그게 이 돌리는 힘과 똑같이 만약에 작용한다고 치면 이 B는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결론이 뭐야? 좀 길게 얘기했는데 B 입장에서 결론이 정지지.
정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오른쪽으로 이거 10N의 힘을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진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내가 왼쪽으로도 10N의 힘이 있으면 정지해 있을 수 있지. 그 10N의 힘이 누구라고? 관성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중력 A가 날 잡아당겨? 괜찮아, 쌩까 하는 거야. 왜? 관성력이 제거하니까. 그래서 저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 4kg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A가 내가 여기서 얘기한 10N과 합쳐져서 이게 0N이 되니까 그냥 가속도를 얼마나 가졌는데 2분의 5m per second라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맞지? 답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장력은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A도 정지해 있기 위해서 당연히 장력도 10N이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각각의 그 문제 풀이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던 95쪽까지는 한 번씩 잘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다음 단원은 100쪽이야. 100쪽. 나 진짜 궁금한데 충격량이라고 들어본 거 기억나? 아니 처음 듣나? 충격량 들어봤어? 저 알아요. 보이는 그래 충격량, 운동량 우리가 흔히 고등 물리에서 흔히 숫자 계산이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인데 우리가 되게 이상하지만 운동량이라는 걸 먼저 정의할 거야. 자, 운동량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냥 운동을 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야. 네? 뭔 소리지? 운동을 하는 정도라고 쳐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자, 1kg짜리가 있고 5kg짜리가 있어. 근데 이 각각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오른쪽으로 V만큼 이동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운동의 정도가 크니? 이렇게 무조건 더 크지. 자, 이거를 그냥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정성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질량이 5배 크면 운동하려는 양 있지. 운동량은 5배 큰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일한 질량 1kg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나는 이 두 개가 속도가 달랐을 때 이 속도 차이에 비례해서도 더 많은 운동하는 에너지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모든 물리 법칙의 정의가 이거로부터 출발해. P는 m 곱하기 V야. 그래서 흔히 운동량 P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곱하기 현재 속도야. 그래서 mv 이게 운동량이다.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데 자 되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F는 MA를 중학교 때 보통 당연히 제일 먼저 배우고 그거에 따른 따라오는 정리로 보통 운동량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물리 법칙을 정의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운동량에 대한 정의야.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유가 뭐냐? P라는 것 자체가 흔히 운동량이라고 얘기했는데 M 곱하기 V로 단순 표기되는데 잘 봐봐. 내가 F는 MA라고 잘 알고 있는 요 식 있잖아. F는 MA라고 알고 있는 요 식이 알고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잠깐만. 알고 보면 이 F라는 것 자체가 자 질량은 그대로 두는데 나는 A라는 게 dt분의 dv 이거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자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야.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dt가 지났을 때 아주 작은 속력 dv가 변하면 그건 우리는 가속도를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식으로 살짝 바꿔서 쓰면 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mv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쓰면은 사실 내가 여기다 d를 붙이면 좀 수학적으로 이상할 수 있지만 이걸 미소 운동량이라고도 표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동안 물리책에서 배웠을 때 기본 원칙이 뭐였냐? 솔직히 말할게.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1kg짜리, 아니다. 1kg이 아니라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질량 m짜리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 F로 밀어. 그랬을 때 이 F라는 힘으로 밀리는 이 녀석의 가속도를 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반비례 관계로서 F는 비례 상수 곱하기 MA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내가 K라는 녀석 매번 달고 다니기 귀찮으니 질량이라는 킬로그램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SI 단위를 활용해서 이걸 비례 상수를 1로 만들고 힘이라는 새로운 뉴턴이라는 단위를 만들자라고 약속한 게 중학교 과정에서 보통 F는 MA 설명이야. 이건 아주 좋지. 당연히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F는 MA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의된 게 아니고 내가 운동량이라는 걸 그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정의하는 순간 끝이야. 왜? 자, 질량 곱하기 속도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켓처럼 질량을 다 내던지는 특별한 기계가 아닌 이상 질량은 변하지 않아, 시간에 따라.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따라 미분해 볼게. 그러면은 dp라고 썼을 때 얘를 나는 dt분의 dp, 그러니까 미분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운동량을 미분했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야. 그러면 나는 여기 나와 있던 dt분의 dv를 가속도라고 해서 ma라고 탄생된 게 우리가 이걸 힘이라고 부르자 이거야. 그럼 힘의 정의는 뭐야? 운동량을 단위 시간당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뭐야? 물체를 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좀 긴 소리지만 어쨌든 이 식은 하나다. 뭐다? F는 MA랑 P는 MV를 하나의 식으로 생각하면 돼, 사실. 하나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앞에 뭐 미분 어쩌고 적분 어쩌고 하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몰라도 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다는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식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긴 운동량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MV니까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내가 새로운 정의를 하나 할 거야. 만약에 물체가 받은 충격이 있다고 치자. 자, 내가 이렇게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가 V0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물체랑 꽝 충돌을 했어. 그러고 나서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속도가 느려졌어. 그러면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물체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얼마냐면 MV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왜? P는 MV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MV로 바뀌게 되고 이 차이만큼이 물체가 받은 충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흔히 충격을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충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충돌 꽝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속력이 바뀌면서 다른 물체를 가격했다, 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때리면 얘가 받은 충격을 계산할 수 있어. 내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충격을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뒤에 100쪽에 있는 그림을 봐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지. 에어백 설치하는 이유가 뭐야? 살짝 더우니까 에어컨 나만 빼면 딱 더운 거. 자, 자동차에서 에어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야? 자, 나는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차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차가 20m/s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충돌을 꽝 하고 나서 이 만약에 콘크리트 딱딱한 벽에 박았어. 그럼 이 벽을 박고 내가 정지한다는 전후 결과는 똑같아. 충돌 전에는 20m/s로 움직이고 있고 충돌 후에는 정지해 있어. 0m/s로 움직이고 있지. 이 전후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굳이 에어백을 달아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잖아.
이유가 뭐야? 일반적으로는 내가 20m/s로 움직이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내 머리와 핸들이 부딪히면 그대로 죽는 거야. 거기서 두개골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핸들에 바로 부딪히지 않고 이 빵빵한 공기를 이겨내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머리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kg이라고 치자. 더 되나? 잘 모르겠는데 내 머리 무게가 10kg이야. 10kg짜리가 20m/s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량의 단위는 200이야. 근데 충돌 후에는 운동량의 단위가 0이야.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운동량이 그 전과 후가 딱 결정돼 있으면 사람이 받는 충격은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충격이 200만큼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200만큼 받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첫 번째, 내가 핸들을 실제적으로 머리에 콱 박는 거야. 그런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내 머리만 앞으로 가다가 핸들이랑 내 머리가 닿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힘이 주어져서 얘가 Y축이 힘이야. 그리고 X축이 시간이야. 그러면 힘을 주는 게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총 충돌을 해서 머리가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충격량이 이 전체 면적이야. 그러면 나는 순간적으로 아주 높은 힘을 받겠지. 그래서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에어백을 통해서 천천히 쓱 하고 오랫동안 충돌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 이렇게. 정지선은 같더라도 시간이 길어지지. 그런데 아마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거야. 왜냐면 면적이 동일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파란색의 케이스가 동일하도록 내가 받는 힘의 최고값을 줄이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해 볼게. 우리가 충돌할 때 아프냐 안 아프냐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 의미 없어. 왜? 충돌할 때 아픈 건 그 힘 충돌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거고, 충돌할 때 안 아픈 건 충돌을 긴 시간 동안에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 지금 뭐만 따질 거냐면 충격하기 전과 충격하기 후의 운동량의 차이를 따져줄 거야. 이게 충격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충돌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상태, 즉 운동량이 일정해야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예시가 여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말장난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긴 벽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야구공이 있어. 야구공 중에 딱딱한, 흔히 프로 선수들 경기할 때 쓰는 경식공이 있고 좀 말랑말랑한, 그냥 너희들 놀 때 쓰라고 만든 말랑말랑한 공이 있고 다치지 말라고. 그러면 딱딱한 공으로 던져서 내가 여기 벽에 쾅 하고 부딪히면 보통 어떻게 돼? 이게 벽에 부딪힌다고 바닥에 떨어지지. 근데 말랑말랑한 공을 던지면 보통 좀 이렇게 튕겨 나오지. 그치? 튕겨 나온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첫 번째 딱딱한 공은 충돌하자마자 정지하고 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야. 자, 내가 20m/s로 공을 딱 던졌어. 그리고 얘는 0.2kg이야. 그럼 얘는 운동량을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4 이렇게 그냥 단위 없이 쓸게. 4를 가지고 있고, 이 밑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야구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0.2kg의 질량 가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2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운동량이 4만큼 있겠다. 근데 얘가 만약에 튕겨 나온다고 칠게. 그러면 튕겨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지만 속력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10m/s로 튕겨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의 1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의 운동량 2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위의 경우를 얘기해 볼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4를 가지고 있다가 충돌 후에는 0을 가지게 되지. 그럼 충격량의 변화가 4만큼 되는 거지. 근데 이 밑에 나와 있는 말랑말랑한 공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량을 똑같잖아요. 운동량을 처음에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 후의 결과가 얘는 조금 다르지? 이쪽에 이만큼 충전량이 살아있어. 운동량이 살아있으면 얘는 변화, 운동량의 변화 입장에서 4만큼 변한 거고 6만큼 변한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아니 이게 벽이 아니라 내가 저 공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딱딱한 공을 맞으면 아프고 말랑말랑한 공을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덜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운동량의 변화는 여기 말랑말랑한 공이 훨씬 크지. 왜 그런 거야? 말랑말랑한 공은 보통 튕겨나오거든. 실제로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 에어백이 있는 것과 없는 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딱딱한 공은 에어백이 없어. 딱딱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거 있지? 본 적 있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야구공을 딱 이렇게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면 야구 배트가 이렇게 생겼다가 야구공이 실제로 요만큼 정도 찌그러지거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찌그러져서 실제로 딱딱한 경식공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보자. 타자가 여기서 처음 스윙을 했어. 그럼 여기서 야구공이 맞닿게 되고 여기에 배트가 있어. 이때부터 충돌 시작이야. 충돌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밀어치잖아, 그지? 밀어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배트는 똑같이 있겠지만 공이 요만큼 찌그러지는 거고, 그리고 배트가 다 끝나갈 때쯤에, 그러니까 배트 스윙이 다 끝나갈 때쯤에 공이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야.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일반적인 야구공의 모습이라고 치면, 말랑말랑한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생긴 접촉이 있는 이후에 내가 이렇게 생긴 뭐라 해야 되지? 타자가 스윙하는 과정에서 이 공이 잠깐만, 이 얘기는 좀 딴 얘기 같은데 더 공이 훨씬 많이 비거든. 그래서 스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공이 훨씬 더 오래 붙어 있게 돼. 이렇게 내가 방망이 이렇게 휘두를 때 실제로 더 늦게까지 공을 접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딱딱한 공보다 말랑말랑한 공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길게 스윙만 해준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딱딱한 야구공으로 맞을 때는 내 몸이 있다 치자 야구공이 0.1초 동안만 충돌을 해. 이것처럼 피크가 이렇게 솟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면 말랑말랑한 야구공을 맞았을 때는 왜 덜 아프냐? 충돌하는 기간이 긴 거야. 말랑말랑하니까 더 깊숙이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우리 몸에 닿아 있는 거지. 운동량이 더 크더라도 이 면적이 조금 더 크더라도 이 전체 피크 값이 높지 않으면 우리 몸은 덜 다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뭐야? 내가 아픈 거랑 안 아픈 거랑 전혀 무관해. 운동량 처음 배웠을 때 한 70% 이상의 친구가 이거 계산해보려고 틀려. 반대로 써. 왜냐면 딱딱한 공은 우리가 맞았을 때 아파야 돼. 그러면 운동량이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운동량은 그냥 단순 계산 결과고 충돌 시간까지 더해져야 우리가 실제로 아프다 안 아프다에 대한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수로 얘기하지 말고 운동량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언급하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100쪽에 처음에 운동량과 충용량을 정의한 이야기야. 이걸 기준으로 102쪽으로 넘어올게. 102쪽. 자, 내가 방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는 중간 과정을 얘기해 줬지. 자, 이 얘기를 사실 여기서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는데, 자, 이번에는 스윙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보자. 어찌됐건 야구공이 이렇게 휘건 안 휘건 어찌됐건 총 스윙을 통해서, 자, 공이 너무 커졌는데 자, 이렇게 생긴 각각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 그 충돌점, 그리고 이건 충돌 중, 그리고 이건 충돌 후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돌 중에 제일 직관적인 게 야구공 날아가는 거거든. 깡 하고 강하게 충돌하는 이미지가 남잖아. 그러면 난 이 야구공 스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 충돌을 하기 전에 배트는 이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자, 배트는 이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야구공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맞지? 이렇게. 이거는 좀 헷갈리겠다. 배트는 오른쪽, 야구공은 왼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맞지? 그럼 깡 하고 이제 충돌, 배트를 공에 닿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충돌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트도 야구공을 밀고 야구공도 배트를 밀지. 내가 공을 치는 동안에 야구공에 의해서 밀려나잖아. 그지? 그래서 배트도 야구공을 밀고 야구공도 배트를 밀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작용 반작용 법칙 있지.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으면은 이 야구공이 배트를 미는 힘과 배트가 야구공을 미는 힘은 같다라고 배웠지. 그럼 이 두 개의 힘이 같아. 자, 운동량 입장에서 봐봐. P라는 게 기본적으로 MV라고 썼지만 내가 이걸 미분했을 때 DT분의 DP가 MA라서 F라고 얘기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같으면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 엥? 뭔 소리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힘이 서로 같은 방향, 그러니까 서로 같은 크기만큼 힘을 주고받으면 운동량은 손실되지 않는 거야. 왜? 야구공이 공을 밀어준 운동량과, 그러니까 야구공이 공을 밀어준 힘과 야구 배트가 공을 밀어준 힘과 공이 야구 배트를 밀어준 힘이 같지. 이 파란색 두 개 크기가 같지. 힘의 크기가 같으면 뭐라고? 운동량 변화가 같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자, 다시 쓸게. 여기다가 P는 MV, F는 MA. 같은 식이다. 왜? 이걸 미분하게 되면 위에 걸 미분하지. 위에 걸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P는 F라는 힘이 나와. 자, 결론이 뭐냐? 내가 얘한테 운동량을 주면 얘도 나한테 운동량을 줘. 무조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충돌 상황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운동량이야. 아니, 마찰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내가 민 만큼 얘도 날 밀잖아. 그런 모든 충돌 상황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말장난으로 살짝 바꿔볼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지? 당연히 성립하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 이걸 주의해야 돼. 되게 웃기다. 잘 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성립하는 법칙이야. 물론 충돌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충돌 꽝 하면 여기 떨림 있지. 칠판이 방금 떨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 자체가 에너지야. 그런 거야? 에너지 절대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시를 들어볼게. 자, 그래. 내 말 맞다나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치자. 이거 정말 중요해. 자, 이것만 알면 오늘 끝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질량이 똑같은 두 개의 공이 있어. 그치?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쇠구슬처럼 아주 딱딱한 놈은 흔히 우리가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서로 딱,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나를 들면 이렇게 딱딱하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충돌 전에 만약에 V만큼의 속도로 가져가게 되면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얘는 이번에 딱 멈추게 되고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이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V만큼 움직이게 될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지? 똑같은 질량을 가진 공이 딱 하면 이렇게 가져가. 그지? 자, 쇠구슬이 아니야. 이번엔 슬라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슬라임이 아주 찰져. 아주 탁 하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똑같은 슬라임 두 개가 있어. 여기는 A 초딩이 슬라임을 V만큼의 속도로 던졌어. 그럼 B 초딩이 들고 있는 슬라임에 적중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슬라임이 하나가 되겠지. 그치? 슬라임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슬라임은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움직여. 근데 속도가 느려질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아무리 초딩에 던진 슬라임이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똑같고 각각의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이 1번 오른쪽 운동량 MV만큼 있었지. 2번 똑같아. 뭐 쇠나 슬라임만 다른 거지 운동량이 MV만큼 오른쪽으로 있었던 건 똑같아.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 슬라임이든 쇠구슬이든 뭐든 무조건 운동량은 보존된다며. 그럼 나는 얘도 오른쪽으로 운동량 MV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실제로 가지고 있지. 왜? M이 오른쪽으로 V로 이동하잖아. 근데 얘도 EM짜리 전체가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계산의 근본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뭐가 있지? 좀 이상한 얘기인데 튕겨져 나오는 거야. 튕겨져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튕겨져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슬라임은 뭐 방금 공장에서 만든 엄청 쫀득한 슬라임인데 덜 쫀득한 슬라임이다 진짜. 너무 예시가 초등학생스러웠나? 자, 덜 쫀득한 슬라임이 있어. 얘도 오른쪽으로 V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붙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 있는 첫 번째 슬라임은 느린 속도로 움직여. 그리고 두 번째 슬라임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물론 이 두 번째 슬라임이 V보다 빨라서는 안 돼.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0.8V라고 칠게. 그럼 얘는 0.2V만큼을 가지면 만약에 이 두 개의 운동량이 합쳐지면 딱 MV만큼 될 거야. 그치? 그럼 깔끔하게 이것도 가능한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뭘 그릴 거냐면 에너지를 그릴 거야.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v제곱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0이지. 여기는 에너지가 0이고 얘도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지. 그럼 뭐야? 에너지 보존법도 성립하는데요? 얘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충돌 중에 우리가 쇠고슬끼리 탁 치고 가는 어떤 그런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탄성적인 운동들에서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더해서 이후와 보존될 수 있어. 자, 얘를 볼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2분의 1 mv제곱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어. 근데 오른쪽에 봐봐. 질량이 2배지만 속도가 절반이 됐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4분의 1 mv제곱이야. 아마 맞을 거야. 왜? 2분의 1 mv제곱인데 2분의 1 EM의 2분의 V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이거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전체 나오게 되면 4분의 1 mv제곱이야. 그러면 어랍쇼? 이거 에너지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돼. 슬라임이 붙는 과정에서 그 슬라임이 철썩하면서 나는 소리들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 보통 이렇게 슬라임을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당기게 하는 탄성력이 주가 될 텐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야. 간 거야 그냥 에너지가. 자, 밑에 봐봐. 이거 마찬가지로 2분의 1 mv제곱이지?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적어보자. 좀 헷갈린다. 자, 2분의 1 mv제곱이지? 근데 이거 뭐야? 똑같은 질량 m짜리인 거 두 개인데 이번엔 0.2v, 0.8v래. 그러면 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분의 1 m의 v제곱 더하기 v제곱이지? 자, 계산은 이렇게 쓸게. 2분의 1 m의 v1 제곱이야. 이거 0.04 v제곱이지. 그리고 이거 0.64 v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더하기 0.64 v제곱이야. 자, 결론적으로 이거 다 계산하기 귀찮은데 에너지 충돌 전에 봐봐. 2분의 1 m 곱하기 1 v제곱이지. 근데 충돌 후에는 뭐야? 2분의 1 m 곱하기 0.68 v제곱이지.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나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언제는 성립하고 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저 두 개의 차이가 뭐랄까? 언제나 궁금해.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차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웃기지만 이거 하나야. E라는 거야. E. 보통 E 하면은 뭐 수원 배우고 있다고 했지? 뭐 자연상수 해가지고 2.7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생각하는데 물리는 그 E가 아니야. 자연상수 E가 아니야.
흔히 막 수학 쇼츠에서 한 번씩 나오는 이상한 E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여기서 E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발계수예요. 반발계수. 자, 반발계수 식은 책에도 무조건 나와. 근데 이거 절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있지. 그러면 충돌 전에는 무조건 이 두 물체가 가까워지고 있어야 충돌하지. 그럼 충돌 전에는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야. 그리고 충돌 후에는 멀어지고 있는 속도지. 아니 충돌 전에는 가까워져야 충돌하는 거고 충돌 끝났으면 멀어져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충돌 후에 멀어지고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당연하게도 분자에는 뭐가 붙어야 돼? 충돌 전이라는 얘기가 붙어야 돼. 근데 얘는 충돌 후겠다 당연히. 자, 반발 계수를 한번 계산해봐. 먼저 1번 케이스, 에너지 보존되는 1번 케이스.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 V지, 멀어지고 있는 속도 V지. 그럼 반발 계수가 얼마야? 2가 1이야.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완전 탄성 충돌을 반발 계수가 1인 경우라고 결정해. 왜냐면 이게 질량 M, M일 때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질량이 M, 3M, 2M, 5M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얘가 속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인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근데 반발 계수가 1이라는 성질은 완전 탄성 충돌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반발 계수가 1이다. 즉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분에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1이다.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되는 방금 얘기했던 완전 탄성 충돌이야. 딱 느낌만 들어도 완전 탄성이면 뭔가 깔끔해 보이고 에너지 손실이 없을 것 같잖아. 그 느낌만 가져가자. 그럼 이제 얘는 뭐라 그러냐? 아 완전 탄성이라고 안 하네. 요즘은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하네.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르구나. 어쨌든 얘는 탄성 충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봐봐.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 오른쪽 V로 이동하고 있다가 얘가 2분의 V로 합쳐졌지. 그럼 뭐야? 얘는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는 V야.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얼마야? 0이야. 왜? 두 물체가 하나가 됐잖아.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없지. 그럼 얘는 반발 계수가 얼마야? 0이야. 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슬라임 같은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이거 두 개는 거의 없고 이건 아주 이론적인 작은 입자들의 충돌일 때 이거는 진짜 슬라임처럼 아주 점수가 강할 때만 나오는 거고 대부분 99%의 충돌은 뭐야? 이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자, 내가 반발계수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는 V야. 왜? 두 물체가 서로 0, V를 가지고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멀어지고 있는 속도는 뭐야? 0.8V 빼기 0.2V야. 0.6V만큼의 속도 차이를 가지고 있지? 그럼 0.6V면은 반발계수가 0.6이다 이거야. 자, 이거 느낌상 봐봐. 내가 내 마음대로 억지로 0.2, 0.8 준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는 V라고 고정했다고 치고 멀어지고 있는 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비탄성 충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발 계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을 얘기할 거야. 선생님 1보다 반발 계수가 큰 경우는 없나요? 가까워지는 경우보다 먼 경우 이렇게 드는 거 있지 않나요? 근데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흔히 이런 거 같던데 이렇게 막 물방울이 탁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오잉 하면서 위로 탁 올라가고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뭐 채찍이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다 무시하고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모든 중도로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벽하게 이론적인 충돌 시 소리도 실제로 나면 안 돼.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이론적인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그거는 반발 계수가 1이야. 마치 이거 생각하면 돼. 질량이 같은 두 개의 쇠옷을 서로 딱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슬라임 이거 뭐라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붙어서 하나가 탁 뜨는 거야. 그러면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0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는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에서 다 보존됐고 밑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지만 소모가 되긴 했지만 얘는 0.68만큼 가지고 있지. 얘는 0.5야. 2분의 1 m에 v 제곱 곱하기 0.5 거지. 4분의 1 mv 제곱이면 에너지가 절반이 됐지.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경우가 뭐야?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게 완전 비탄성 충돌, 하나로 착 붙어버리는 운동.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충돌은 뭐야? 비탄성 충돌이야. 얘는 팅하고 튕겨서 나가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절대 보존되지 않아.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추가 조건을 가지고 맨 마지막 이 끝단의 속력을 예측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1차원상의 충돌을 예쁘게 표현하면 사실 이렇게 그냥 세 가지 충돌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아마 뒤에 예시로 내가 몇 개 정도 줄 수도 있고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충돌은 어떤 걸 가져가냐면 X축상에서 움직이는 충돌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럼 뭐야? 여기서 공이 있고 여기서 공이 있으면 얘가 다가서 꽝 부딪히는 게 끝 이거야. 위아래에 움직임이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현실은 어때? 비스듬하게 부딪힐 수도 있지. 야구공이 빗 맞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공이 날아가는데 배트가 일로 와. 그럼 뭐야? 빗 맞는 거야. 그럼 이 공 보통 어떻게 되니? 위로 떠오르지, 그치? 내가 이 배트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공을 팍 던져서 떠오르겠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어. 정확하게 얘기해볼게. 여기에 어떤 질량 M1이 있고 여기에 어떤 질량 M2가 있어.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그 직전에는 얘가 V0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충돌하는 순간에는 여기에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충돌 이후에 어떻게 입자가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지. 요 녀석 원래 입자 같은 경우에는 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밑에 있던 M2라는 녀석은 아래 방향으로 V2라는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지. 비스듬하게 던져서 두 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X축과 Y축 두 가지 운동을 분리해 줄 수 있어. 자, 원래는 질량 M1과 M2가 오른쪽의 운동량 M1V0라는 운동량 가지고 있었고 위아래 방향의 운동량은 없었어. 0이었어. 맞지? 그러면 충돌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개볼게. 그러면 충돌 이후에는 물론 복잡해서 이거 계산 30, 60, 90 특수삼각형 아니면 절대 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여기 있는 아래 방향의 이 속도 중에서 X축 운동량이 있고 Y축 운동량이 있어. 그치? 우리가 흔히 분리하는 것처럼 얘도 X축 운동량이 있고 Y축 운동량이 있어. 자,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운동량 위아래 쪽이 0이었지? 그러면 위쪽의 운동량과 아래쪽의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왜? 충돌 중에 운동량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X축의 운동량은 원래 있던 게 이거였잖아. 이거 흰색 이거였는데 그게 얘랑 얘를 더한 것만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얘도 운동량 보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복잡해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언급해 실제로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1차원에 이렇게 세 개를 두고 내가 이거를 두 번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2차원 같은 경우에 X축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되고 Y축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 나오게 되면 내가 조금 풀어보기는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02쪽, 103쪽에 나오는 충돌의 종류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충돌의 각각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생긴 세 가지 예시들만 한번 체크해 보면 돼. 자, 당연하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적어도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되거든? 잠시만. 어떤 문제가 볼까? 자, 109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 나와 있던 5-4 쪽에 나오는 7번, 8번 요거 두 개만. 알았어. 내가 압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오케이. 이 차원에서 거기 나오는 7번, 8번 둘 다 답이 4번이야. 잘 푼 것 같은데, 그지? 아마 숫자들만 보면은 8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운동량 계산해보자 하면 기억력만 만든다는 거. 그리고 7번은 폭발 전후에도 운동량이 보존된다. 우리가 하나가 합쳐진 운동도 보통 그 충돌이라고 보지만 하나가 폭발하는 것도 하나의 충돌이라고 볼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잘 이해해주면 되고,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내가 중간에 야구 배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때 충돌 과정 중에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유가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같아서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만 유지하면 내가 반드시 충돌이 아니어도 운동량은 보존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이렇게 생긴 용수철을 달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이 용수철을 달고 있는 물체가 A가 B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최종적으로 내가 이 용수철이 여기에 딱 닿게 되면 느낌상 이거야. 자, 마치 이 물체가 B라고 칠게. B 물체가 질량이 똑같다고 쳐보면은 A가 이렇게 처음에 용수철을 닿을 때까지는 그냥 이동을 하고 여기부터 용수철이 딱 닿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가 물체가 A, B의 위치가 딱 있다고 칠게. 그럼 이때부터는 용수철이 압축되기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B가 조금 천천히 가고 A가 아마 좀 많이 빠를 거야. 그러면 이 용수철이 압축되기 시작할 거야. 그지? 왜? 왼쪽에선 밀고 오른쪽에선 들때기니까. 그지? 그럼 이 용수철이 점점 압축이 되기 시작할 거고, 내가 이 용수철이 조금 더 충돌을 진행하다 보면은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가 있어. 이거는 아마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 번 써먹을 거니까 충돌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얘가 압축을 최대로 찝으로 시켰다가 이 용수철이 다시 펼쳐지면서 양옆에 AB를 밀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A는 아마 질량이 같다라고 치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B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생긴. 자, 그럼 중간 과정을 다 그려볼게. 내가 처음에 용수철이 닿기 시작할 때부터는 용수철이 밀려가면서 얘도 앞으로 가고 얘도 앞으로 가는데 얘가 더 빨리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압축이 됐다가 그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펼쳐지면서 뒤에 있던 B를 강하게 밀어주게 되겠지. 자,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느 순간을 관찰하더라도 용수철은 양쪽으로 같은 힘을 줘. 무조건. 용수철이잖아. 장력이잖아. 실이잖아. 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이 당연히 같기 때문에 A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 B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은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마치 충돌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충돌, 물리적인 딱 부딪히는 것만 충돌이 아니라 실제로 용수철에 의해서 탄성력으로 쪼여졌다가 튕겨져 나가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충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실제로 이건 두 개 같은 거야. 일반적인 야구 배트와 야구공의 충돌은 야구공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가는 거지 내가 스프링을 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스프링을 이용한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충돌보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잘 곰곰이 생각해봐. 언제 스프링이 가장 많이 압축이 될까? 이거 좀 쉽지 않아. 언제 스프링이 가장 많이 압축될까?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해볼게. 내가 여기 있는 각각의 A, B, C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이 각각의 절대적인 거리는 무시해. 내가 그냥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한 거야. 얘가 0.7V 이게 지금 V만큼 가다가 얘 0이었다가 최종 상황에선 얘가 0이고 얘가 V가 되는 아까 그 진자운동의 완전 탄성 충돌과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용수처럼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0.7V 오른쪽으로 0.3V가 가고 있고 얘는 0.5V가 가고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0.5V가 가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느려져서 0.3V만큼 가고 이번엔 얘가 0.7V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용수철이 많이 압축되었을까? 1번? 3번 같지 않아? 자, 잘 들어봐. A는 천천히 밀고 있지. B는 빠르게 당기고 있지. 그럼 얘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B한테 거의 준 거 아니야? 그럼 용수철이 가장 많이 압축되나? 아니야. 내가 무슨 페이크 질문을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답이 2번이야. 내가 용수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럼 나는 A에 붙어 있었지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 A가 0.7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가 0.3V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A가 용수를 누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더 눌린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얘는 이미 속도가 같지. 그럼 더 이상 눌릴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럼 1번, 2번, 3번을 거쳐서 B가 튕겨서 나가는 건데 실제로는 3번은 이미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이 됐다가 용수철이 풀려가면서 B를 더 밀어준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최종적으로 V 0, V로 가는 완전 탄성 충돌 중에 중간에 속도가 같을 때가 탄성 에너지가 최고가 되냐. 우리 이거 배웠잖아.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그 스프링에 의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다. 물론 솔직히 얘기할게 기억 안 날 걸 알아. 왜냐면 이거는 많이 비중 있게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톡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 에너지 단원 얘기할 때. 근데 우리가 탄성 에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를 계산하시고 해도 최대 탄성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교육과정 벗어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잘 배웠으면. 그래서 탄성 에너지 이건 그냥
슬쩍 지나가도 내가 왼쪽 오른쪽의 속도가 같을 때 실제로 탄성 에너지가 최대로 비축이 됐다가 그 에너지를 B한테 주는 거야. 좀 어렵지?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겠다. 자, 그 뒤에 10분 정도 남은 시간에는 내가 늘 하던 것처럼 그 여기 뒤에 나오는 좀 심한 문제,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직접 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110쪽, 111쪽 책 페이지를 한번 해보고 일단 거기 있던 1번 문제를 잠깐만 보고 있어봐.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 2차원이다. 우리는 2차원이 꽃이야. 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니? 우선 문제 조건이 뭐냐면 A와 B는 질량이 같다야. 그래서 사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질량을 N 이렇게 줄 수 있지. 얘도 N. 그래서 내가 지금 흰색으로 둔 거는 충돌 전의 모습이야. A가 B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 이거 뭔가 정면 충돌해서 그냥 B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냥 살짝 비스듬하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A가 B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기본적으로 0이었지.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5M이라는 운동량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충돌 전의 운동량을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난 정확하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60도라는 각도를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공의 속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야. 왜? 60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60도는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에 대한 비율만 알려주는 거지 그 각각에 대한 정확한 운동량은 내가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공의 속력이 얼마였냐면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4.3m/s였지. 그러면 이거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이거 좀 계산이 귀찮긴 하지만 2.15m/s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숫자가 좀 많이 덜었긴 하지만 2.15 루트 3m/s만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야 대각선으로 4.3m/s의 방향을 가지고 공이 A가 튀어나갈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해 볼게. 위 방향의 운동량은 얼마가 있을까? 얼마가 생겼을까? 라고 나중에 충돌하고 난 이후에 세로 방향, Y축 방향의 운동량을 생각해 보면 공 A가 위쪽 방향으로 얼마를 운동량을 주고 있지? 저기서 2.15 루트 3m/s 그러니까 2.15 루트 3 곱하기 질량 N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 운동량이 그냥 쌤으로 생길 수 있어? 아니. 누가 이만큼의 운동량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밑에 있는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만큼의 속력에 대해서 운동량을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2.15 루트 3 곱하기 N만큼의 운동량을 아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X축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자, 2.15m/s라는 오른쪽에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5m/s? 그럼 여기에다가 질량 M을 곱해서 이 충돌 이후에 수평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A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구할게. 공 A는 노란색으로 그릴 거야. 공 A는 오른쪽으로 2.15 곱하기 질량 M만큼을 가지고 있지. 그럼 내가 공 B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5M만큼이 될까를 반대로 역산해주면 얘는 조금 더 크게 2.85M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건 맞아. 인정할게. 계산이 지저분해. 근데 뭐야? 나는 충돌 전후에 대한 각도 정보를 이만큼씩만 줄 거야. 문제에서는 조금만, 최대한 조금 줄 거야. 그러면 그 최대한 조금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X축 운동량이 똑같아야 돼. 이 전과 이 전엔 뭐가 있었지? 5M이 있었으니까 그 5M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5M이 나와야 돼.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량은 원래 0이었으니까 그 뒤에도 0이어야 돼. 그래서 위쪽 운동량, 아래쪽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난 뭘 할 수 있냐? VB를 알 수 있어. 왜? VB라는 저 B의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2.85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2.15 루트 3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하기가 정말 그지 같지만 문제에서도 그랬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이거 절대 계산하지 마.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각선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대각선 길이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난 여기 나와있던 VB에 대한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복잡해. 사실 2차원이 우리가 운동량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얘기이기도 해. 근데 이거 할 줄 알면 다른 1차원에서 운동이 쉬워버리고 그거 하면 이 단원은 사실 끝났다고 보면 돼. 아마 그 뒤에 나와있던 다른 문제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보자 라는 게 이번에 단원의 목표인데 잠시만 우선 진도는 쭉 나갔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겠다. 늘 하던 만큼 두 장인데 조금 내 맘대로 되는 느낌이 있지만 117쪽부터 120쪽까지 네, 가운데 페이지가 끼어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괜찮아. 정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른인데 상관없어. 그래서 117쪽부터 118, 9, 10 해가지고 120쪽까지 이렇게 두 장만 다음 시간 전에 잘 풀어봅시다. 운동량 문제들은 내 추천상 그냥 길지 않은 일에 풀어보면 좋아. 그냥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 내일 모레를 학교 간다고 했지? 그냥 어린아이랑 풀어보고 아마 시간 좀 있을 거니까 일단 숙제는 이렇게 적어둘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0, 한 7, 8분쯤에 그 뒤에 화학 단어는 지금도 이어서 나갈게.